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2일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교육이에요. 저번에 했던 거 잠시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전기음향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했죠.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거.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은 전압하고 전류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했었죠. 거기서부터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넣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전압하고 전류 중에서 특히 전류 왜곡을 이용을 해서 다이나믹 스피커의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서 또 측정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스 코일 위치가 어땠다든지 서스펜션, 비대칭성,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기계적인 그 저항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는 뭘 했냐고 하면 기계적인 측정에 대해서 했었죠. 기계적인 측정은 전압하고 전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힘하고 속도를 구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정기적인 측정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레이저는 비접촉식 레이저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있는 뭐 변이 정보 아니면 속도 정보 아니면 가속 정보를 이용을 해서 변이 커브가 나오게 되고, 그 변이 커브로 가지고도 다양한 또 그 스피커의 파라미터들, 특히 TS 파라미터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레이저를 통해서 그 보는 기계적인 파라미터는 점을 뭐 본다는 거죠. 한 점, 스피커 한 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스트 캡의 센터 점. 네, 저 점이 저 진동판 전체, 이 스피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그 주파수에는 이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게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센터 아니고 위쪽, 아래쪽, 좌우 이렇게 한번 보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저게 대표가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뽑으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아래에 잡아주는, 위에 잡아주는 이중 서스펜션 구조라 그러거든요. 아래에 스파이더가 있고 위에 서라운드가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보통 저주파수 뭐 공진점 부근에서, 그거는 거의 다가 대부분들이 다 럼프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덩어리로 움직여요. 근데 이 정도 6.5인치 정도 된다고 하면 한 800Hz 넘어가고 1kHz가 넘어가면 이제 진동판이 분할 진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 하나의 덩어리를 안 움직이고 분할 진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뭐 내가 레이저를 바라보는 지점마다 다 그 힘하고 속도 관계가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상도 틀려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하면 큰일 난다. 근데 그런 그 말고 그 마이크로라든지 뭐 슬림 스피커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댐퍼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파이더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라운드밖에 없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F0 이하에서도, 공인 주파수 이하에서도 이게 이렇게 그 수직으로 진동을 안 하고, 특히 이렇게 경사져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그리고 락킹 모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모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걸 기본적으로 생긴다고 보고 여러 점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간 평균을 한 값을 취하는 게 낫다. 근데 잘 만든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찍어보면 또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점에 해도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스피커류를 하는 거, 뭐 TV 스피커, 마이크로 스피커 다 보시면 돼요. 이어폰, 헤드폰 다. 왜? 그거는 스파이더 서라운드가 다 없거든요. 서라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절대.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스캐너를 가지고 이렇게 봐서 진동부에, 그러니까 요 스피커의 밑부분에 대해서 이제 볼 때는 그 레이저를 갖다가 수천 점을 이렇게, 아니면 수백 점, 수천 점을 봐서 각각의 지점에서의 그 힘과 속도와의 관계를 다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청 주파수 대역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쭉 모아가지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뭐 2D, 3D를 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돼 있죠. 오늘 이제 오후에 이렇게 돼서 이제 실제로 이제 데모를 보면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음향 측정이라고 그랬어요. 음향 측정.
음향 측정은 마이크로폰으로 해가지고 음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압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전기하고 똑같이 그 시스템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레이저가 한 점이었다 그러면 전기적인 신호하고 음향 신호는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전체 특성을 다 보기 때문에 뭐 한 점이 대피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다 나오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편한 거죠. 전기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근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레이저가 더 편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마이크로폰으로 측정한 거는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나쁜 것들은 주파 특성도 이상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THD도 크게 끌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 원인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게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정보를 주기는 좀 어려웠던 거였어요. 평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쉬운 도구고, 또 사람이 또 그 고막 자체가 압력 센서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일 평가하는 데서는 제일 유용한 도구였죠. 예. 근데 그렇게 측정을 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 지금 내가 마이크로폰으로 재고 있는 게 과연 저 시스템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는 주위에 노이즈가 맡길 수 있겠죠. 예. 특히 러버 앤 버저 계열, 동적인 이렇게 어떤 이음이 들어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dB까지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거의 우리가 디지털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다가 풀로 다 차지하는 그 언저리까지 되면 굉장히 작은 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이즈에서 그 이렇게 노이즈 프리하게 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 박스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브리징도 해야 되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더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게 저 시그널임을 확인한다는 거지. 그래서 시그널이 노이즈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호 시그널도 볼 수 있는 시그널 또 노이즈 레이시오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노이즈 플로어를 갖다가 보고 시그널이 그것보다 적어도 한 20-30dB 더 위에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그 시그널, 내가 제공하는 시그널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노이즈라고 그랬고, 마이크로폰 할 때는. 두 번째는 바로 반사음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반사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어쨌든 원음에서 나오는 거죠. 예, 반사음이 들어와 버리면 그 원음을 갖다가 까먹는다 그래요. 예, 시간이 딜레이 들어와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반파장애 뭐 홀수배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소리가 없어져 버리죠. 예, 거기에 대한 하모닉스가 다 소리가 없어져 버려요. 원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공간에서 반사음을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반사음을 원천적으로 없앤 데가 무향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향실 같은 데서 재야 되는데, 무향실도 저주파수로 가면 반사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서브오프를 잰다고 하면, 그 반사음에 자유롭자고 하면 그 한 10m 이상의 크레인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바닥에다가 스피커를 놓고 하늘로 쳐다보게끔 해가지고 마이크로폰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측정을 하든지. 반사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무향실 같은 경우는 웨지가 보통 한 1.5m 나오는 거 있죠.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웨지 길이면 1.5m 정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70Hz 정도 컷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는 음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벽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맞고 팅 나오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어테뉴에이션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그 낮은 주파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20에서 2만 헤르츠가 파장이 17m부터 1.7cm까지예요. 그만큼 우리가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엄청 긴 거예요. 17m가 뭐 이런 뭐 작은 이런 것들이 뭐 무슨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다 넘어가는 거죠. 그냥 다 반사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근접업 측정이 있었고요. 예. 근접업 측정하면 어찌됐든지 이게 직접으로 온 음 대비 반사된 음 에너지를 갖다가 굉장히 큰 차이로 갖다가 이거에 대비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들어오긴 하지만 에너지 비로서는 그냥 무시해버렸지. 이 1000이 면적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대 1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 내가 1000일 때 1은 굉장히 영향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 무시를 하는 전략이 바로 근접음 측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최대한 가까이 놔야 되는. 그래야 또 시그널도 크게 들어오겠죠. 시그널도 크게 들어. 그래서 SNR도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가까이 갔을 때 문제는 그 여기서 센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엣지에서 나오는 그 파형 사이에 또 위상관계 때문에 또 그 소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피커가 커지면, 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엣지 쏘는 방 때문에 또 이게
그 주파수 특성이 또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근저 부분 할 때는 고주파수는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 6.5인치 된다 이 정도 되는 스피커라고 하면 한 500Hz 밑에밖에 못 봐요. 근데 스피커가 작아지잖아요. 스피커가 점점 작아지고 트위터 사이즈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8kg, 9kg까지 넘어가고 마이크로 스피커 되는 사이즈 된다고 하면 한 10kg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가까이 재면 SNL이 좋아지는 거 있고 당연히 소리가 크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멀어지면 소리가 작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뭐나 가까이나 주파 특성은 같지만 개인만 줄어드는 형태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 가까이 지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주파 특성 다 바뀐다고 하면 시스템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확보되는 것들은 이 스피커라고 하면 멀리 되나 가까이 되나 똑같은 것들은 500Hz 밑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이크로 스피커라고 하면 1m에서 되나 10cm에서 되나 뭐 바로 앞에서 되나 10km까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개인 차이만 하는 거지. 거리에 따라서 역자성 법칙이에요. 그래서 6dB 떨어지는 그거 빼고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주파수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주파수는 어떻게 했었냐? 그때 이제 멀리 재가지고 이제 원거리에서 이렇게 그렇죠? 파필드에서 잰 다음에 튕겨 나오는 게 행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이제 신호 처리적으로 없애주는 그런 기법. 이제 게이팅이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반사 들어올 때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뒤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빨리 반사음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문을 빨리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1Hz 같은 경우는 1초가 있어야 이게 1Hz 놈이 들어와야 그다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 1Hz는 볼 수가 없겠죠. 문을 너무 빨리 닫아버리면. 그래서 내가 위아래 좌우 1m씩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러면 1m 밑에 갔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편으로 해가지고 날라오겠죠, 그렇죠? 보통 1m 정도가 되고 마이크로폰이 1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한 300Hz. 그 이상은 다 볼 수 있어요. 그 이하는 볼 수가 없어. 왜? 예를 들면 250Hz가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저음에서 저주파 재고 원거리에서 이제 고주파를 재가지고 두 개 이제 머지 시켜가지고 보면 완벽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에. 그렇죠? 쭉 한번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리뷰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음 재는 거 하다가 아마 그만뒀을 텐데 이음 부분에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음은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탁탁탁탁 이렇게 친다, 스피커가 바텀을 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탁탁탁탁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걸 갖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그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신 분은 시간적으로 주기적인 신호는 주파수상에서도 주기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샘플링 테오리에 의하면. 그래서 주파수상에서도 하모닉스가 뚜렷하게 나와요, 하모닉스가. 그래서 굉장히 찾기가 쉬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모닉스로 된 어떤 이음을 내가 한번 찾는 것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된 제품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사운드 책이에요. 사운드 책은 주파수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모닉스 10차 이상의 하모닉스 있잖아요. 탁탁탁탁 치면 이 톡톡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했잖아요. 임펄스가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차수도 다 나와요. 그래서 뭐 10km, 20km 그러니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차 이상부터 20차까지 에너지를 봐가지고 얘가 뭐가 치고 있구라는 걸 찾는 것들은 이제 주파수상에서 FFT 분석을 해가지고 10차 이상의 에너지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사운드 책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완전히 타임 도메인에서 뭔가가 낄낄 한다 이렇게 가다가 낄낄 뭐가 조금이나 낀다 있잖아요. 전체 에너지를 유무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이걸 샘플링을 딱 나눠가지고 그 앞에 그 뒤에 거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미분을 해보면 순간적으로 낄낄 바뀌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갑자기 생기죠. 그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 그것만 봐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바로 NTI에서 나온 분석 방법이에요. 그 대기업들은 NTI 장비 좀 쓰시죠? LG도 쓰시나? 삼성전자는 초기에 삼성하고 노키아에서 맨 처음에 NTI를 많이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 창원에 있는 노키아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완전히 앞에 거 뒤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프니스 어널리시스를 해요. 스티프니스. 얼마만큼 기울기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경도 말하는 스티프니스가 아니고요. 기울기 스티프하냐 안 하냐 그에 대한 기울기만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그런데 이제 완전히 타임 도메인, 완전히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과학이 좀 더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이어 하모닉스 10차 이상을 보는데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방법, 일종의 주파수 도메인적인 주파수 도메인 기법을 적용하면서 타임 도메인 기법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민 값하고 그 피크 값하고의 차이를 보는 크레스트 팩터의 개념을 넣은 게 이제 그 크리펠 장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AP 장비도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섬세하게 한번 찾아보려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장비는 조금 더 진도가 더 나간 거는 뭐냐고 하면 거기다가 그 이 양반들은 정형 왜곡을 자기가 모델링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전기적인 시그널만 가지고도 보이스쿨 위치라는 인덕턴스 왜곡, 스티븐스 왜곡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형 왜곡 성분을 또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순수한 이음만 남겠죠. 그러면 그 숨어 있는 그것도 더 크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메타 히어링이라는 기법까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까지 계속 들어가냐? 왜? 그만큼 에너지가 자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계는 잘 늘리는데. 그리고 생산 라인에 가면 더 힘들어요. 왜? 생산 라인에 가면 보통 이제 50데시벨, 60데시벨이 그냥 노이즈 아닙니까? 주변 노이즈, 그렇죠? 거기서 80을 더 확보하려면 60에서 80을 더 확보하려면 140데시벨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크도 이것도 뭐 쓰지도 못하고 뭐 스피커 터져버리겠죠. 140데시벨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그 마이크로폰을 그 주위에 있는 소음의 영향을 안 받고 측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차원 박스도 만들고 마이크로폰을 가까이 대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노이즈 영향을 줄이죠. 그게 굉장히 눈물겨운 작업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내가 러브 앤 버즈 이음 테스트 한다고 그냥 마이크로폰 대충 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에어릭이라는 게 있는데, 에어릭이라는 것들은 여기에 어쨌든 조금 구멍이 나 있는 거야. 구멍이 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더스트 캐비스도 구멍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포트에서도 노이즈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패턴이 있잖아요. 그 약간 모듈레이션 같은 그런 영향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모닉스를 안 떠요. 그래서 하모닉스 분석을 해가지고 이음을 찾는 메커니즘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kHz 톤 넣어가지고 뭐 11kg, 12kg, 13, 14, 15, 16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봐가지고 분석하면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그거는 11.2kg도 나오고 11.5kg도 나오고 14.8kg도 나오고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는 메커니즘인데 모듈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야 돼요. 통신공학에서 쓰는 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같은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쓰는데 이게 이제 아주 웃기는 거는 이게 에너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이너스 80이에요. 그래서 뭐 그 스피커 박스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노음 생기는 데 있잖아요. 처음에 사출물 나오면 검사할 때 이거 쓰는데 사람귀로 들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 레벨을 키워주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레벨을 키워주면 다른 왜곡, 정형 왜곡들이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더 찾기 더 어려워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레벨 가지고 어쨌든 찾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300번, 500번 이렇게 에버리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쉽게 더 찾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어쨌든 에버리징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페일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스테토스코프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 모듈레이션 테크놀로지랑 똑같은 건데, 스테토스코프라는 게 우리 말로 하면 보청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새는지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폰 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스피커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실만한 구멍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폰 가지고 있잖아요. 스캔을 쭉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 값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모듈레이션 뭐 앱솔루트 값하고 그다음에 렐러티브한 값이 있는데 이거는 비율로 보는 거, 이건 절대적인 값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 42밖에 안 되지만 이게 56, 16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에러가 있는 거예요. 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이 색이 됐다가 이게 점점 이 값에 가까워지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얘가. 그러면 그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뭐냐 그러면 거기 새는 게 있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는 아직 파란불인 거예요. 예? 조금씩 바뀌죠. 예. 근데 이 값은 아직까지 한참 낮아요. 이 값 조달하려면. 헤드폰으로 소리까지 들려져요. 슉슉슉슉 이런 소리가. 그게 커지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확 커지죠. 여기서 갑자기 50이 넘어서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그 지점에서 에어 리키지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조금 다 치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소리 새는 게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특수한 그 F0 부분에 공기를 많이 밀어내는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그 사인파를 이렇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80Hz나 100Hz 있잖아요. 그래서 슉슉슉슉 이렇게 100Hz 내가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주면서 그걸 갖다가 사실 100Hz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그걸 갖다가 잘 들을 수 있는 시그널로 있잖아요. 슉슉슉슉을 바꿔준 거예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시그널. 그래야 찾기가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약간 인공지능적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어쨌든 내가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뭔가 시스템이 QC를 하는데 얘가 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다양한 어떤 파라미터로 갖다가 얘를 갖다가 뭐 측정도 하고 위험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러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어떤 클러스터로 있잖아요. 얘는 뭐 코일 러빙 계열 뭐 계열로 있잖아요. 얘가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성질이 몇 가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얘는 위험이 생겼네. 얘는 코일이 긁히네. 얘는 뭐 바닥을 치는구나. 얘는 보스코일이 긁히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몇 개의 대표적인 성질로 얘가 그룹핑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보는 거죠. 보고서 이거는 왜냐하면 얘는 몰라요. 몇 개가 특징이 있는 것끼리 그룹핑만 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는데 클러스터라고 해주거든요.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클러스터만 만들어주지 그건 뭔지는 모르는데 사람이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태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스 코일이 문제 있습니다. 얘는 그 포트 계열에서 뭐 아니면 이거는 특히 단자 같은 거 뒤보면 이게 터미널에서 뭐 소리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서 잘못 박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계열이라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측정만 하면 있잖아요. 측정만 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지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DOT가 클래시파이드 분류가 됐는데 얘는 코일 러빙으로 판명이 됐다. 왜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비팅 와이어는 0.41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루즈 파티클 안에서 뭐가 이런 것들은 0.1밖에 안 나왔지만 코일 러빙이 0.86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코일이 긁히는 확률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팅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생성만 해주면 계속 이건 문제가 생기면 통계 분석을 해볼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거기 가서 생산 라인에 가서 스탑 시키고 지금 뭔가 많은 문제 코일 러빙이 생겼는데 그러면 바로 조처를 바랄 수 있겠죠. 그때 이런 기능들이 지금 이거는 자동차 같은 데서 있잖아요. 이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에서 어떻게 식으로 활용하냐 그러면 그 자동차에 룸미러 있지 않습니까? 룸미러 위에다가 이제 마이크로폰을 놓고 이제 한 채널씩 있잖아요. 레프트, 라이트 전 채널 또 페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레프트 앞쪽, 레프트 뒤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런 게 제면에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계열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스트럭처 그러니까 스피커를 틀었는데 그 어떤 스피커가 구동이 돼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뭐 이렇게 뭐 문짝이 뜬다라든지 뭐 앞에 뭐 대시보드 어떤 부분이 뜬다라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다 잘못된 위험이잖아요. 그 스피커도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스피커 가져 있는 어떤 그 레틀이라 그래요. 레틀링이 생겨가지고 나올 수 있대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러스팅이 다 가능하고 아니면 또 그 에어본이라고 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압 형성되는 거잖아요. 스피커 4개 동시에 꽉 저음이 터지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짝이라든지 이런 거 유리문 있죠. 그게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브레이션 하면서 또 일으키는 노이즈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쪽 채널 해가지고 이쪽에서 해가지고 무슨 위험이 나왔다고 하면 그쪽으로 문짝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레틀이 발생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리모컨 가지고 꼭 누르면 슉슉 슉슉슉 5번 해가지고 딱 보면 네가 무음이라 바로 알려주니까 실차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예. 보니까 이게 마이크로폰도 이렇게 무선 마이크로폰을 달아버리고 있잖아요. 안에다가 유선이하면 선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헤드 유닛에다가 그냥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원격으로 다 슉 누르면 슉슉슉 이렇게. 또 뭔가를 또 회사에서는 만들 수 있다 그러더라고. 이거 페이드 조절하는 게 만들 수가 있대요. 뭐 레프트 앞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바깥에서는 원격 조절 버튼만 눌러가지고도 측정이 다 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독일계 회사에서는 이런 일도 하고 있더라고. 예. 그런 거 비해서 이런 것도 쉽죠. 지금 이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불로 구멍도 좀 내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오후에 한번 시험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게 나오면 바뀌어요. 예. 그리고 포트가 제대로 뚫렸는지도 볼 수 있고 포트 있잖아요. 포트가 얼마나 사이즈로 뚫어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출력에서 그런 것들 좀 잘못 뚫리고 또 포트 안에 어떤 또 다른 부품들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액티브 스피커다 그러면 그게 전자부품도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막 떨린다든지 이런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그런 이음 계열들은 우리가 모델링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가 마이크로폰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폰 기반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